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도 20회 우리 1월 22일 날 시험 봤죠. 예, 6번째 영역입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기출문제 재밌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처음부터 조지 윌딩으로 시작을 했어요. 조지 윌딩의 모형인데 이 76년 모형, 그러니까 4분 모형이죠. 그 다음에 94년 모형, 이게 6분 모형입니다. 이걸 다 같이 출제하겠다 이런 의도죠. 그래서 사회복지 모형에서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이념, 이건 당연히 신우파, 이게 이제 기존에는 반집합주의였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가장 반대하는 부류 중에 하나죠. 이 신우파하고 마르크스주의가 복지국가를 반대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반집합주의, 반집합주의에서 신우파가 나온 거죠. 똑같은 애들이고, 녹색주의도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마르크스주의가 6분 모형화되면서 마르크스주의, 녹색주의, 그 다음에 페미니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여기서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것은 점진적 사회주의자들인 이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되겠죠. 예, 가장 지지하는 거 페이비안 사회주의.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었습니까? 자, 2번.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죠. 소극적 자유는 뭐예요? 간섭받지 아니할 자유죠. 나 뭐 하고자 하는데 제발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 그게 소극적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 즉 이룰 수 있는 자유, 그걸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거죠. 벌써 1번 틀렸네요.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죠. 평등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같아집니다. 그렇죠. 그럼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겠고요. 형평성, 다른 말로 비례적 평등, 다른 말로 공평은 신빈민법, 다른 말로 개정빈민법의 열동처의 원칙에 적용되어졌다. 맞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열동처의 원칙이 세 군데서 출제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비례적 평등, 다른 말로 형평의 가치가 반영되어진 것이고, 또 공공부주의 기본적인 원리고, 1834년 개정구빈법, 신구빈법에서 최초로 이걸 명시했다는 거. 자, 세 가지 좀 기억해 두시되, 여긴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출제를 한 거예요, 지금. 자, 적절성은 일정한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히는 이제 사회적 적절성 얘기하는 거 맞고요. 기회평등의 예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위한 적극적 교육 지원 제도. 자, 대표적인 게 교육제도라 그랬죠? 기회평등 가치의 대표적인 것, 바로 교육제도였었다. 답은 1번.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2번. 국민연금의 연금 크레디트 제도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 했습니다. 우리 크레디트도 시험에 정책론에서 아주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크레딧 제도가 처음에 만들어졌었을 때 이게 뭐가 있었었죠? 처음에 출산 크레딧이 있고, 그 다음에 군복무 크레딧, 마지막에 이제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등장을 했죠. 답은 1번이 되는데, 이 실업 크레딧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구직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본인이 원하셨었을 때, 그죠? 구직급여를 받는 전체 기간 중에서 한 12개월 정도까지, 그죠? 그러니까 연장해서 12개월까지 이 실업 크레디트의 혜택을, 실업 크레디트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봤더니 고용 크레딧, 양육 크레딧이란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우리 세 가지 크레디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된 거, 자, 고용보험제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실업 크레딧이더라. 이 정도 보시고요. 자, 4번. 진료비 지불 방식 중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에 관한 것. 참 오랜만에 출제됐습니다. 우리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보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 그렇죠. 행위별 수가를 하게 되면 의료기관들이 각 의료 서비스 행위별로 거기에 대한 수가를 받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행위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과잉 진료를 유도하고, 더 나가서 이제 건강보험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공부했었죠.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 중의 진료 행위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된다. 맞죠? 예.
포괄수가제는 주로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군에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12년도서부터 이 포괄수가제도를 도입했다. 시험에 한번 출제됐었고, 포괄수가제를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감소할 수 있다. 그렇죠. 포괄수가제를 적용을 하면 이 질병군별로 그렇죠. 예, 이 수가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떨어집니다. 전체 비용 중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을 결정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본인 부담금이 감소되어지겠죠. 답은 5번이고요. 자, 5번.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가족 부담을 덜어주지요. 그렇죠. 가족의 뭔가요? 그 치매나 또는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나와 있는 이 보험제도의 목적을 그대로 출제를 한 거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기금은 통합해서 관리한다. 이게 참 이전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우리나라는 5가지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입되어진 순서대로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산의 국고 짱 기억하시죠? 1963년에 산재보험,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 63년에 도입돼요. 그게 나중에 99년도에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제도, 그 전시는 73년도에 만들어졌던 국민복지연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이 93년도에 도입되어지고 고용보험법이 제정된 거죠. 그리고 2007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돼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되어졌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5가지 사회보험 중에서 국민연금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기금 방식을 채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이나 그렇죠. 고용보험기금이 있고 산업재해 예방 보상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2가지 보험만 뭐다 기금 방식이 아니라 그랬죠. 그게 한번 출제가 됐고 그걸 응용해서 지금 출제를 한 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얘는 기금제가 아니다. 우리 5가지 사회보험 중에서 국민연금, 그렇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기금 방식으로 운영하더라.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해서 징수하고. 자, 고지를 할 때는 별도로 고지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회계도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적용 대상자다. 당연히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소득 수준을 따지는 자산조사 절차 거치지 않죠. 자,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해서 제공해야 된다. 뭐 얘는 우리가 이 보험제도 운용의 원칙으로서 사실 이 지문이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2번이죠. 이것처럼 다 풀어놓고서 답을 틀리고 앉아있어. 그러면 안 돼요. 기금 방식 아니더라. 됐고요. 6번. 우리나라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요번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그냥 차근차근 한 문제씩 나와야 될 때서 꼭 한 문제씩 딱딱딱딱 정해서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 보면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고, 그죠?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이 되어진 거죠.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서 구직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때 상병급여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 공동으로 부담한다.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고용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내는 그 고용보험료를 가지고서 3가지 사업을 한다 그랬습니다. 고용보험법 4조를 봤더니 그 첫 번째 사업이 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에요. 두 번째가 실업급여 사업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3번째 사업이 이제 모성보호 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있었다고요. 이해됐죠? 그런데 각각의 사업마다 보험료를 부과하더라. 어떤 식으로 부과하느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시고, 그죠?
예, 실업급여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했어요? 예, 이거는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나눠서 절반씩 부담했다 그랬죠? 이거 너무 중요했고 이 지문도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아주 특이한 어떤 제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보시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혼자 부담하고 실업급여에 들어가는 비용만 어떻게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더라. 자, 답은 몇 번이에요? 예. 자, 2번이죠. 예, 2번입니다. 됐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2번. 왜 이래? 그죠? 예, 2번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2번 기억하고 디귿만 맞는 거죠. 니은하고 리을은 틀렸어요. 알겠죠, 여러분? 넘어가고요. 자, 7번 봅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얘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죠. 자, 사회보험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영보험은 현물급여를 주신대요. 현물이라는 건 재화와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따진다고 본다면 사회보험 제도들 중에서 건강보험을 놓고 본다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은 요양급여나 또는 건강검진급여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지급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민영보험들은 다 현금으로 주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7번은요. 자, 사회보험은 대부분 국가 또는 공법인이 운영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공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공단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마지막 하나 근로복지공단, 이것들 얘기하는 거고, 민영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하죠. 그렇죠. 삼성생명, AIG생명,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이거 우리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있어. 참.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되지만 민영보험은 임의 가입되죠. 내가 원하면 가입하는 거고.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로 독점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들이 경쟁하죠. 그러니까 보험 시장이라는 게 형성돼서 그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합니다. 자,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지만 민영보험은 개별적인 형평성을 강조하더라. 그러니까 급여의 수준을 결정할 때 개별적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이 냈으면 저 보험에 더 많이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많이 냈으면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사회보험도 이런 형평성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즉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아가지만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적절성이에요. 그래서 이 5번 지문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여러 차례 등장을 했었었죠. 자,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어려운 문제 아니었었고요. 8번. 의료급여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정책론에서 의료급여가 참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한번 보자고요. 의료급여 소유권자는 1종, 2종이다. 항상 아는 얘기. 의료급여 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도 당연히 포함되어지고 이 의료급여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시도지사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었죠. 시군구청장 아니었었습니다. 의료급여 소유권자의 일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7가지 급여 중에서 이 의료급여는 아주 명확하게 소득 인정액 조건과 부양 의무자 조건을 아주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는 국기법 수급자는 2종이 아니고 항상 몇 종이다? 1종이었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잖아. 그죠?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해야지 정상적인 거죠. 그죠? 이걸 갖고서 좀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이제 의료급여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의 급여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요양급여 맞죠? 자, 상병수당? 상병자 들어간 게 있긴 있어요. 뭐죠?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하는 거죠. 상병수당 아닙니다. 상병보상연금이죠. 자, 유족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것도 너무 쉽게 나왔다.
우리 산재보험법상의 급여 종류들 한번 볼까요? 메뉴에 요양급여 있었었고, 요양급여 받으면 휴업급여 받는다 그랬죠. 휴업급여 2년 받으면 어떻게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뀌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내가 더 이상 요양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걸 이제 치유 상태라고 했죠. 치유 상태가 되어지면 이제 직업재활급여, 간병급여 받을 수 있고 또 장애급여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또 사망하게 되어졌었을 경우에는 이 장례비나 그렇죠. 그 다음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된다. 자, 10번.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에요? 100분의 50 아니죠. 이게 의료급여는 어떻게 죽을 사자라 그랬잖아요. 예.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고, 예. 또는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의료급여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죽을 사, 의사 해갖고 100분의 40 이상이죠. 100분의 50 이상은 뭐예요? 교육급여잖아요. 이거 바로 나왔네. 예.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둘이 지금 뒤바뀐 거예요.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자, 급여를 받는 사람은 수급자고,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급여를 받을 권리, 자격이죠. 자격, 죄송합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는 거죠. 이 구분도 시험에 참 여러 번 등장했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보장기관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을 얘기한다. 여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요, 보장기관이 있고 보장시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보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설명은 뭐죠? 보장시설이죠. 여러분, 보장기관하고 보장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해 두셔야 된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옳은 것 했어요. 옳은 것이니까 이것도 벌써 틀린 거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권자에게 대한 급여를 직권 신청 가능하다 그랬죠. 전담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답은 정확히 5번이네요. 이것도 우리 너무 많이 다뤄봤던 문제였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제도들 끝난 것 같아요. 또 이제 에스핑 앤더슨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 복지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에스핑 앤더슨은 세 가지 조건, 그러니까 첫 번째가 탈상품화 정도, 두 번째가 계층화 정도, 세 번째가 누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게 국가냐, 가족이냐, 아니면은 시장이냐, 이해됐죠? 그것에 따라서 복지국가 유형을 몇 개로, 세 가지로 구분했다.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자보사, 그렇죠, 자보사.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이걸 조합주의 국가라 그랬죠? 마지막으로 삼인주의 복지국가가 있었었다. 자, 보면 하나씩 봅시다. 옳지 않은 거예요. 보수주의 복지국가 체제에서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죠.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이라고 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남자는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그리고 여자는 집안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 그랬죠. 그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그런 형태의 모형을 우리가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이라고 얘기했고, 이들이 중시 여기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제도였었고, 이런 데 영향을 줬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 사상이었었다. 이렇게 우리 공부를 다 해봤었죠. 2번, 자유주의 복지 국가 체제에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 자유주의가 가장 낮았죠. 보수주의는 탈상품화 정도가 일정 부분 있었었고, 삼인주의는 탈상품화 정도가 아주 컸고, 그죠? 그러니까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3번,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체제는 보편주의를 강조한다. 그렇죠? 당연히 보편주의입니다. 왜? 얘네들이 사용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뭐라고? 보편적 사회수당제도를 본인이 쓴다 그랬죠? 자,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예로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조합 방식의, 기존에 우리가 수공업자들의 조합인 길드죠, 길드. 이런 조합 방식을 채택했던, 그걸로 산업화를 이루었던 나라들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보수주의 복지국가 맞고요.
자유주의 복지국가 체제의 국가의 사회보장급여는 자녀적 특징 갖고 있다. 그렇죠. 자녀적이면서 선별적 특징 갖고 있는 거죠.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주의적이면서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는 거겠죠. 답은 몇 번? 2번이다.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아니라 삼인주의라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자,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 것 했습니다. 이것도 항상 나오는 문제죠. 이게 시장 실패 원인들을 묻는 문제죠. 시장 실패 원인들. 자, 보면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공공재는 시장 안에서는 공급을 웬만하면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윤이 생기질 않아서.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시장에서는 공급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개입해서 이 공공재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었더라. 자, 두 번째, 전염병에 대한 치료의 긍정적 외부 효과 발생. 그렇죠. 이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했었을 때는 국가가 개입해서 재원을 투입해갖고 긍정적 외부 효과를 업시키는 거고, 또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했었을 때는 국가가 갖고 있는 강력한 규제 능력, 일종의 공권력이죠. 공권력을 갖고 들어가서 그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줄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외부 효과가 시장 안에서는 발생을 하고 이 좋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업을 시키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걸 규제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요. 질병의 위험에 대한 보험 방식의 역선택 문제 해결. 그렇죠. 정부의 비대칭성에 근거해서 역선택과 도덕적 개입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랬었어요. 시장 안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식은 뭐였다? 바로 정부가 시장 안에 개입해서 이 보험제도를 강제 가입 방식으로 일괄 처리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문제가 재미있는 게 나왔죠. 경제성장의 낙수효과 발생. 여러분, 낙수라는 말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낙수, 떨어지는 물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댑니다. 소비를 해대면 이 소비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 사람들이 조그만 구멍가게, 식당 이런 데서 돈을 써주면 이 돈이,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가게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한다면 낙수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걸 누가 주장했냐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시장에서 부자, 그 다음에 대기업,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라. 그러면 그들이 뭐 한다? 생산해낸 이렇게 낙수들,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 낙수들이 다른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장의 낙수효과 발생을 강조하는 부류들은 이거는 이제 시장주의자들, 신자유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반대되는 게 우리는 뭐가 있냐면 분수효과라는 게 있죠. 낙수효과의 반대가 분수효과예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걸 어떻게 분수처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분수는 밑에서 위로 막 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경제 발전의 또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낙수효과나 또는 분수효과나 둘 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은 맞는데, 이해됐죠? 근데 이 낙수효과는 누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분수효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보통 삼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죠. 이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고? 역선택이나 도덕적 개입가 발생한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어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이다. 저는 생뚱맞은 거 나왔잖아요. 그죠? 보고요. 자, 13번.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의 급여 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옳은 거. 한번 봅시다. 국민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 자격이 부여되므로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된다. 아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보편적 제도죠.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조사 방식 같은 거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 소득 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우리가 배운 제도들 중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초연금 제도하고 장애인연금 제도가 있었었죠. 걔네들은 이제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소득 수준 하위 70%를 어떻게 선별해서
선별해서 그들에게 이 급여를 제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여기다가 답을 넣는다고 한다면 국민연금 빼고서 기초연금이나 또는 장애인연금을 넣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 등급을 판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진단적 구분이 적용된다. 맞죠? 예. 요양 등급으로 우리 등급제가 들어가면 그게 진단적 구분 또는 진단적 차별이라고 했었습니다. 등급제가 들어가면.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여러분 총 6개 등급이 있다 그랬죠. 숫자로 1에서 5등급이 있고 또 인지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급여의 총량이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적 구분이 적용된다. 맞고요.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선별주의다. 아니죠. 아동수당은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아동수당법이 제정이 되어지면서 도입이 되어지는데, 자, 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수당제도입니다. 사회수당이 뭔지 우리가 계속 공부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수당이에요. 그래서 선별주의 제도 아니고 보편주의 제도라고 보셔야 되고, 전체 아동이 적용 대상이 되어진다. 2022년서부터 이제 8세 미만 아동까지 그 아동의 범위가 확대되어졌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으므로 보편주의 제도다. 요거 재밌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부양의무자 조건이 완화되어졌어요. 언제? 2022년도 10월 달에, 2021년도 10월이죠. 그때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시켰어요. 완화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보편주의 제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조건은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별적 자산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선별적 제도에 포함이 되어진다. 공공부조 제도는 선별적 제도다. 자,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한다. 아니다. 지금 여기서 공부했던 것처럼 소득 수준 하위 70% 중증 장애인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주의 제도 아니고 공공부조 제도이기 때문에 얘도 선별주의 제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 답은 몇 번? 2번만 맞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길버트법은 작업장 노동의 비인도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원외 구제를 실시했다. 맞죠? 원외 구제를 허용했던 거예요. 맞고요. 자, 원외 구제자 등장하면은 길버트법 생각해야 됩니다. 신빈민법은 특권적 지주계급을 위한 법으로 구빈 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했다. 자, 구빈 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했다. 구빈 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맞는데 특권적 지주계급을 위한 법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정주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주법이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여러분? 1662년에 영국에서 정주법을 만드는데 그 특권적 지주계급 뭐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임금의 싼 노동자들을 붙잡아 두고 있었어야 됐어요. 농사를 지려면. 근데 이 사람들이 구빈법 제도가 활성화되어지면서 구빈세를 많이 징수해서 구빈 혜택이 좋은 이 도시교구로 자꾸 이주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농촌에 있는 교구의 이 지주계급과 그 다음에 이 도시에 있는 이 도시 상공업자 계급 간에 서로 결탁을 해서 만든 법이 정주법이라고 했습니다. 빈민들의 이주를 제한하는, 거주 이전을 제한하는 법이 바로 정주법이었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정주법에 관한 얘기예요. 지주계급을 위한 법이라고 보면 이 뒤에 건 맞죠.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확대했다. 여러분, 미국의 사회보장법,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의 책임이 증가됐고 지방정부의 책임이 확대됐다기보다는 지방정부의 책임도 생긴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유방임주의 국가였었어요. 그런데 1929년에 경제 대공황 뻥 터졌어요. 터지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뉴딜 정책 시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1935년에 뭐래요? 사회보장법을 만들면서 기존 연방정부가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의 기능을 크게 확대를 한 겁니다. 이해됐죠?
연방 정부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지방 정부도 실질적인 이 제도 운영에 있어서 운영자의 역할을 수행을 했던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십시오. 비스마르크는 독일 제국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맞는 얘기죠. 비스마르크가 1883년에 질병보험 도입하고 84년에 우리 무슨 보험? 산재보험 도입합니다. 그리고 89년에 노령 및 폐질보험이라고 불려지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도입을 해요. 이유는 뭐였죠? 사회통합 때문이었었어요. 당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융커라고 하는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 간에 서로 대립적 관계를 띠고 있었었는데 이 산업화를 통한 부국의 꿈을 갖고 있었던 이 비스마르크는 이 차별받는 노동자 계급들을 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뭘 했다. 이 사회통합 목적으로 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 몇 번이다? 3번. 기억하고 리을만 맞다. 자, 10번 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할당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영역으로 구분했다. 내용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됐습니다. 자, 보시면 할당, 기여 조건. 자,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기여 여부에 따라서 할당이 진행되어지죠. 즉, 기여를 한 사람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보험료를 낸 사람은 받고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급여 종류는 크게 현금하고 현물 급여가 있더라. 그렇죠. 현금 급여 안에 뭐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요양비라는 것과 건강검진 급여가 있었었죠. 현물 급여 안에 이게 요양비하고 건강검진 급여,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요양비하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급여죠. 왜 이럴까? 자, 그 다음에 현물 급여 안에 요양 급여하고 건강검진 급여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전달체계는 민간 전달체계와 공공 전달체계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관장자세요. 그렇죠.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러니 공공 전달체계 들어가는 거고 이 안에 민간 전달체계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죠. 물론 이제 공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 전달체계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요양기관들이 등장하는데 그 요양기관이 바로 병원, 약국 얘기하는 거죠. 그 병원과 약국의 대부분은 전부 뭐죠?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전달체계, 공공 전달체계 두 가지 다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정은 자 보험료 내고요. 자 국고보조금 어떻게 14% 제공해 주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본인 이용료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이제 본인 일부 부담금이죠. 본인 부담금 제도도 존재를 한다. 그걸 이용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답은 몇 번이다? 다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5번이다. 자,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정확히 정리되셔야 되고요. 자, 16번.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것은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봤더니 자, 사회보장제도가 3개가 등장을 했어요. 그 3개가 뭐냐? 그 3개가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가 사회보험제도, 두 번째가 공공부조제도, 세 번째가 사회서비스제도였었습니다.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자, 봤더니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 두 가지는 사회보험제도고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건 뭐죠? 공공부조제도고 보육서비스는 이거는 사회서비스제도 안에 포함되고 최저임금제는 들어가지 않죠. 최저임금제는 상관이 없더라. 이게 무슨 사회서비스예요? 사회보험이요? 공공부조예요? 최저임금이. 아무것도 아니죠. 답은 3번이다. 아주 쉬운 문제였었고 17번. 기업복지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아주 대표적인 기업복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민간 부분의 재원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 재원 가운데 대표적인 민간 부분의 재원이었었다. 자, 보면 조세 방식보다 재원배 효과가 크다. 벌써 틀렸네요. 기업복지는 굉장히 역진적인 제도죠. 역진적 제도라 그랬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그렇죠.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역진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분배 효과가 작다. 조세 방식이 가장 재분배 효과가 큰 거죠. 1번 틀렸고요.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죠.
사측에서 기업복지를 제공을 하고 그 기업복지를 받은 어떻게 노동자 측에서 어떻게 줬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데모 안 하고 파업 안 하고 그죠? 예. 자, 3번 근로 의욕을 고취해서 생산성 향상시킬 수 있고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을 높여주는 것보다 조세 부담의 측면에서 유리하죠. 왜? 임금 높여주는 것보다 이 기업 복지를 하면은 이게 세금 감면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이것도 사실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됐었어요. 기업 복지의 개념을 묻는 거. 이게 뭐냐? 기업에서 근로자한테 제공하는 임금 이외죠. 임금 이외. 임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임금 이외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기업복지라고 하는 거죠. 뭐 기업에서 전세 자금을 대준다, 아이들 학자금을 융자해준다, 뭐 이사가 아니라 통근버스를 제공해준다, 이런 것들이 기업복지에 해당한다는 거 여러분 정의를 좀 꼭 해두십시오. 17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18번. 사회복지 전달책에서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례는 이랬습니다. 민간이 제공하는 걸 보시면 돼요. 특히 민간 영리기관. 자,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셨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영리기관 절대 아니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관을 설치하고 민간 위탁하는 사례. 지방자치단체 영리기관 아니죠. 민간 영리기관 아니에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는 사례. 이것도 민간 아니죠.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거. 이것도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법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법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거 민간 영리기관에 해당하는 거 아니죠. 자, 개인 사업자가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례. 그렇죠. 개인 사업자 민간 영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엄격히 따진다면 이 사람을 영리기관으로 볼 수 있냐가 문제고, 사실은 이것도 28번도 큰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 이 노인 요양시설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이걸 영리기관에서 영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인 요양시설 역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되어지고, 그 사회복지시설들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를 추구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만 놓고 본다면 민간 영리기관이 주체가 된다고 했고, 그 개인사업자가 이 중에서는 민간 영리기관에 가장 가까운 얘기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보는 것이 그나마 맞더라. 문제 자체는 쉬운 것 같은데 출제위원이 좀 명확하게 출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인지 아닌지를 좀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출제위원은. 자, 그 정도 정리됐고요. 자, 19번 봅니다. 정책 결정 모형이 등장을 해요.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시험 나와야 될 얘기들이죠. 옳은 것 모두 고른 것은 합리 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 대안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최선의 정책 대안을 과학적 방법들, 그래서 정책 대안 비교 분석 법이나, 그렇죠 여러분, 또는 미래 예측 기법과 같은 과학적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 모형이고 맞는 얘기고, 점중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여러분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요 용어 등장하면 이건 쓰레기통 모형이잖아요. 점진적으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 정책 결정 과정으로 설명한다. 자, 오히려 이거는 쓰레기통 모형에 가까운 설명입니다. 점중 모형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우리가 이 세 가지 흐름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킹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쓰레기통 모형의 창시자인 킹던입니다. 킹던. 자, 그 우연히 결합해서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정책 결정이 되어진다. 요거 맞는 얘기죠. 기억하고 디귿 맞습니다. 자,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최종 모형 혼합. 자, 에치오니가 주장했던 이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최종 모형을 결합한 것이 아니라 합리 모형의 정반대가 되어지는 점중 모형을 결합한 거죠. 이것도 맨날 시험에 나오잖아요. 혼합 모형이 뭐하고 뭐의 결합이냐를 묻는 게 자꾸 시험에 나오더라. 합리 모형과 최종 모형이 아니라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을 혼합해서
자, 최선의 정책 결정에 도달하는 정책 결정 모형이다. 아니다. 여러분, 최적 빼시고 점중 모형이라고 해야지 맞더라. 답은 1번이네요.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고요. 20번. 자, 빈곤 개념이 등장합니다. 빈곤의 개념. 자, 봤더니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렇죠. 보면 이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평균 소득이냐 또는 기준 소득, 중위 소득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공부했었었죠. 자, 그 1번 맞는 얘기예요. 벌써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저처럼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찾기 하셔야 돼. 정확히 하셔야 돼. 그래서 자, 봤더니 1번은 맞는 거고요.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되어진다. 그걸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쯤으로 얘기를 하죠. 맞는 얘기고. 반물량 방식, 우리가 절대적 빈곤 측정 방식입니다. 모든 항목의 생계비를 계산하지 않고 엔겔 계수를 활용하여서 생계비를 추정한다. 맞죠? 오샨스키 방식이라고 불려지는 이 반물량 방식은 모든 항목의 생계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모든 항목의 생계비를 계산하는 것은 전물량 방식이라고도 불려지고 또는 라운트리 방식이라고도 불려지는 방식 얘기하는 거죠. 자, 엔겔 계수 활용해서 생계비 추정한다. 맞고요.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책정할 경우 사회 구성원 99명을 소득액 순으로 나열해서 이 중에 50번째 사람의 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숫자 나오니까 또 다들 기겁을 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99명을 소득액 순으로 딱 놔요. 그럼 자, 중위소득 50%니까 중위소득 50%니까 한 명이 빠집니다. 99명에서 한 명이 빠지면은 이 둘을 반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98명 남는 건데 여기 중위소득에 이르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98명을 절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44명, 44명이 아니라 54명이죠. 54명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99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100명을 넣으면 안 되죠. 홀수를 넣어야 되는 거야. 꼭. 왜? 이 중위소득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야지만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지겠죠. 54명 아니네. 예. 몇 명이죠? 한 명 빼니까. 왜 이런 계산이 안 될까요? 94를 절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4, 8, 14, 7이 되는 거죠. 47명? 47명. 바보가 돼가는 느낌이에요, 요새. 예.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왜 99명인지 알겠어요? 자, 정리됐고요. 상대적 박탈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기준을 생물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둔다. 이 생물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상대적 박탈이 아니라 이 절대적 빈곤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절대적 빈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상대적 박탈감이 반영되어진 빈곤 개념이 바로 뭐예요? 상대적 빈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건 절대적 빈곤으로 고쳐 놓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21번 봅니다. 소득 불평등과 빈곤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로렌츠 곡선의 가로축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에서 상위 순서대로 모든 인구의 누적 분포를 표시한다. 로렌츠 곡선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그런 문제예요, 지금 이게. 자, 맞죠? 그래서 봤더니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는데, 가로축은 소득을 하위에서 상위로 보고, 이쪽은 어떻게 인구 누적 비율을 표시한다 그랬죠. 인구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진위계수는 불평등 정도가 증가할수록 수치가 커져서 가장 불평등한 상태는 1이다. 이것도 맞는 거죠. 진위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면서 1 쪽으로 가면 갈수록 소득이 불평등한 상태라고 공부했었어요. 알고 있고요. 자, 빈곤율은 모든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소득으로서 빈곤의 심도를 나타낸다. 이건 빈곤율이 아니라 빈곤 갭에 관한 설명이죠. 빈곤율은 뭘 나타낸다 그랬었어요? 전체 국민 또는 전체 가구에서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덩어리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빈곤의 심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빈곤한 사람들을 갖고 있느냐, 즉 빈곤의 규모를 파악하는 용도라 그랬죠. 자, 빈곤율은 빈곤의 규모. 됐죠, 여러분? 빈곤 갭은 빈곤의 심도. 여러분 정의를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5분위 비율에서는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나타낸다. 여러분, 5분위에서는요, 부자가 어떻게? 예, 부자 20%가 분자에 올라타고, 그 다음 빈자 20%, 1분위, 2분위가 어떻게? 예, 하위에, 예, 그러니까 분모에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값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값이 올라가면은 부자한테 유리하다는 소리죠. 즉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뜻이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5분위에서는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작을수록 맞는 얘기죠. 작을수록 평등하고 이 수치값이 크면 클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였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이 맞네요. 자, 맞죠? 여러분 4번입니다. 22번 사회복지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사회복지급여 형태. 자, 보시면 현금은 사회적 통제를 강조한다. 자, 사회적 통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 강력한 통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건 현물이에요. 그죠? 사회적 통제라는 건, 야, 너네는 내가 주는 것만 받아 먹어. 이러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현물은, 야, 내가 쌀 주니까 너네 쌀만 먹어. 됐나요? 자, 두 번째로 사회적 통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바우처죠. 바우처는 어떻게? 우리 급여의 용도를 정해준다 그랬죠? 그 용도의 범위 안에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현금은 용도의 범위를 정해주지 않고 자유롭게 쓰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통제를 강조하지 않죠. 사회적 통제성이 가장 없는 급여, 자율적 급여가 바로 현금 급여더라. 그러니까 벌써 틀린 거고요. 자, 현물급여는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현금이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쓰게 해주는 거잖아요. 현물은 사회적 통제를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없죠. 내가 주는 대로 받아서 써. 이게 현물이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바우처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 얘도 맨날 나오는 얘기. 바우처는 수급 이용자죠. 사용자 또는 이용자 또는 수요자라고 해야 되죠.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수요자 직접 지원 방식. 바우처 방식이 뭔가요? 우리 알고 있지만, 자,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비자, 수요자가 있다고 한다면, 자, 정부가 수요자한테 직접적으로 바우처를 주고 이 수요자가 서비스 제공자들을 뭐 하는 거죠?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우처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수요자 직접 지원 방식이라고 하더라. 정리를 꼭 좀 해 두시고요. 자,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예로 장애인 의무 고용제. 아이고, 다양합니다. 당연한 거 맨날 시험에 나왔던 예죠, 이게. 기회급여의 대표적인 예고요. 자, 소비자 선택권은 현금, 바우처, 현물, 급여 순서로 높아진다.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현금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바우처고, 그 다음에 현물이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것이죠. 순서로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소비자 선택권은 현금, 바우처, 현물이니까 얘가 제일 높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문제에선. 그죠? 그럼 이건 틀린 거죠. 소비자 선택권은 현금이 제일 세고 바우처가 세고 현물이 센 건데 순서로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현물이 가장 세다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답은 몇 번이다. 여기서 답은 4번만 맞네요. 그죠? 한국말 잘 봐야 됩니다. 이거 한국 코리안 랭귀지 우리 국어를 잘 공부해야만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됐고요. 자, 23번입니다. 사회복지정책 발달료는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하면 이제 나오죠. 자, 봤더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화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사회 문제가 발생했고 그 대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였다. 그러니까 산업화는 병 주고 약 주고라 그랬죠. 이런 사회 문제를 발생시켰고 또 그 산업화를 통해 얻어진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맞는 얘기고 권력자원 이론 우리가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고도 하죠.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 변수들은 노동조합의 중앙 집중화 정도 그 다음에 노동자 정당의 영향력 크다. 시험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정당 그걸 우리가 좌파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영향에 의해서 어떻게 사회복지가 발전되어졌다고 보는 것은 권력자원 이론 다른 말로 사회민주주의 이론 맞더라. 이해됐죠? 자, 수렴이론.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 아유.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 확대라는 말이 나오면 요건 뭐예요? 요건 사회 양심론 얘기고,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로 수렴한다는 수렴 이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 확대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시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 확대는 사회 양심론 얘기고, 수렴 이론에서는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로 수렴한다. 복지국가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이론이 바로 수렴 이론이었었죠. 3번이 틀렸네요. 시민권론, 마샬에 따르면 시민권은, 자, 공정사회, 다시 뭐라고요?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또는 참정권, 20세기 사회권 순서대로 시민권이 발달되어졌고, 그래서 공정사회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권의 발달이 된 결과다. 그렇죠. 사회권 발달로 시민권은 완성되어졌다라고 봤죠. 마샬은. 맞는 얘기고. 국가중심 이론.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국가 관료제의 영향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국가중심 이론에서는 이 국가 또는 정부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원인으로 봤죠. 예. 정말 쉬웠다. 그죠? 예. 사회양심 이타주의하고 맨날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우리는 너무 쉽게 풀 수 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24번. 소득 재분배에 관한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옳은 것 했어요. 소득 재분배는 1차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발생한다. 여러분, 1차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발생하는 걸 소득 재분배? 아니다. 소득 재분배는 2차적 분배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 그렇죠. 공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를 통해서 발생한다가 맞고요. 세대 내 재분배에서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득이 이전되어진다. 이건 세대 내 재분배가 아니라 세대 간 재분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 재분배가 한 세대에서, 즉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 보통은 그것도 아니에요. 한 세대라는 게 근로세대에서 노인세대로 소득이 이전된다. 무근로세대로, 그러니까 근로무능력 세대죠. 그렇게 세대로 이전되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수직적 재분배 예로 공공부조제도 맞습니다. 수직적 재분배 예로 우리 책에 아주 명확하게 공공부조제도가 있었었어요. 수평적 재분배 예로는 이제 사회보험제도가 수평적 재분배에 포함이 됐었었죠. 얘도 이전에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수평적 재분배는 누진적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누진적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수직적 재분배죠. 수직적 재분배. 자, 그 다음에 세대 간 재분배는 적립 방식을 통해서 운영되어진다. 여러분, 연금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 가운데 적립 방식과 그 다음에 부과 방식이 있었었는데, 세대 간 재분배는 적립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 부과 방식이죠. 세대 간 재분배가 이루어진 정책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냐면 연금 재정을 확보하는 방식 중에 부과 방식과 그 다음에 기초연금 제도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바로 세대 간 재분배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25번 3번이죠. 그러니까 자, 사회투자 전략이 등장합니다. 사회투자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봤더니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얘도 시험에 자꾸 등장하죠. 결과의 평등 아니고 기회의 평등이었었다. 우리 사회투자 전략을 활용했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영국에서 제3의 길을 가지고 그때 사회투자 국가를 선포했습니다. 그 사회투자 국가가 추구했던 방향성이 바로 무슨 평등? 기회의 평등을 추구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현금 이전을 중시하더라. 자, 현금 이전 주는 것이 아니죠.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해서 현금을 다이렉트로 주는 일을 했던 일이 아닙니다. 뭘 줬죠? 여러분,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그 교육은 주로 이제 직업교육이 되는 거죠.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어떻게 우리가 기회와 관련되어진 급여를 제공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현금 주는 거 지양을 했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현재 아동 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중시한다. 요게 맞죠?
그래서 아동 세대에 대해서 기회평등 차원에서 뭐지? 교육을 시켜주고, 특히 직업교육을 시켜주고,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가난한 아동들의, 그러니까 가난한 부모의 아동들한테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이런 급여 혜택을 줬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같이 진행했죠. 같이 진행했다.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지원을 강조하더라. 자, 소득 재분배 강조한 적 없고 소비 지원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은 뭐죠? 사회투자 전략에서 강조했던 것은 기회평등을 강조했고 직업교육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시장과 사회정책의 경제정책의 통합을 강조했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됐나요? 요 정도 보시면 된다. 자, 답은 3번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론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우리 수업 잘 공부해 주셨으면 충분히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는 실수만 없었다면 그런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또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